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여러분들 책은 다 받아보셨죠? 책을 이제 받아보셨는데, 모의고사는 이제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주일에 4회씩, 좀 보통은 이제 4회 정도씩 진도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오셔야 되는데, 한 4회 정도씩 끊어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 적에는 반드시,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요. 내가 이걸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좋긴 좋죠. 근데 빨리 풀다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16회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4회까지 좀 풀어오셨죠. 근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간혹 이제 거기다 약간 헷갈릴 만한 것들 한두 가지씩 이제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복습도 중요하지만 항상 문제풀이는 예습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50%에서 예습 50%, 복습 50%니까요. 반드시 문제는 풀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회니까 1회 모의고사부터 들어가는데요. 1회 모의고사, 자, 1페이지를 보시면 1회 모의고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교육청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성을 좀 비슷하게 했어요. 구성이 작년 교육청 문제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요, 식품의 위생지표 미생물이 오염지표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실제 그 교육청 시험 문제에 진짜 나왔던 문제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정말 일반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염지표 미생물, 위생지표균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나누었던 1페이지를 보면 우리 항상 이제 참고 자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염지표균과 관련된 거, 오염지표 미생물과 관련된 거, 오염지표 미생물의 종류에는 대장균군이 있고요. 근데 대장균군은 자연에서 그냥 유래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분변 오염과의 관련성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변 오염으로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변계 대장균을 따로 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분변계 대장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균, 이콜라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장균군과는 좀 거리가 먼 특성을 갖고 있는 뭐가 있냐면 장구균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장균군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모아서 대장균군 이렇게 불렀었냐면요. 그럼 음성의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으로요. 아포를 생성하지 않고요. 젖당,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균들을 다 묶어가지고 대장균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장균군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장균, 시트로박터, 엔테로박터, 클레비셀라, 에르위니아, 아에로모나스 이런 등등등.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균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대장균군인 균이 아닌 걸 찾아라, 포함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그 자체적으로 대장균군에 대한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장균군은 분변 오염과의 관련성이 조금 어때요? 떨어지는 편이죠. 왜냐하면 물이나 토양 이런 데에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균군에 오염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분변에서 유래되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제조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오염이 있었다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분변과의 관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게 바로 분변계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분변계 대장균은요,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대장균군보다 좀 더 정확하죠. 분변에서 유래되었으니까. 자, 그럼 분변계 대장균의 대표적인 게 이콜라이, 그러니까 대장균, 그 다음에 클레비셀라의 일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대장균군에 해당이 되는 거, 대장균이 붙은 애들, 대장균군이 붙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냉동에 약하죠. 건조, 냉동 이런 데에 약한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장구균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장관 내에 상존하는 그람 양성 구균에 해당이 되고요. 요 장구균 하면 엔테로코커스 속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대장균보다 균수는 좀 작지만은요, 건조나 고온이나 냉동에 저항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냉동식품, 건조식품의 오염지표균으로 보통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장균군과 장구균을 비교한 걸 보시면은요, 분변 중에 더 많은 양이 존재하는 건 대장균군이에요. 더 다량 존재를 하지만 분변과의 관련성은 장구균이 좀 더 높죠. 대부분 검출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고정의 난이도를 보면은요, 훨씬 대장균군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외계, 동결에 대한 저항성, 그 다음에 건조, 냉동식품에서의 생존성, 이건 다 장구균이 높죠. 그 다음에 식품매개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련성을 보시면은요, 대장균군이 일반적으로 커요. 자, 그 다음에 생육에서, 그 다음에 생선 채소의 검출을 보면은요, 다 기본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근데 장구균만 생선 채소에서의 검출률이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장균군과 장구균을 이렇게 또 비교하는 것들도 꽤 많이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었죠. 보기로. 또 비교하는 것들도 꼭 확인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분변오염지표균은 그람 양성구균인 대장균군을 칭한다. 보통 우리가 분변오염지표균 하면 대장균군이 맞아요. 근데 대장균군은 그람 음성의 간균이죠. 그 다음 2번.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이거는 오염지표균, 분변오염지표균이 아니에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장에서 유래된 세균으로 대장균군과 장구균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맞는 거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냉동식품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때 저온 저항성이 약한 걸 쓰지 않겠죠. 저온 저항성이 강한 것을 쓰고요. 이런 저온 저항성이 강한 그람 양성구균인 장구균을 지표로 하죠. 그래서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은 장구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온 저항성이 강한 그람 양성의 구균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맞는 거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금속을 찾으랍니다. 자, 보니까 도자기, 범랑 제품의 유약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용 도금이나 안료, 도료 성분, 농약 등에도 존재할 수가 있대요. 뭐 우리가 유약 성분이 존재할 만한 중금속들은 많죠. 그 다음 걸 보셔야 돼요. 자, 인체로 이용이 되면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요, 뼈 등 경조직에 침착이 되고 반감기가 깁니다.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뼈에 축적이 되고요. 그렇게 뼈에 한번 축적이 되면 10년, 20년 정도로 반감기가 길어진대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합성 요소의 저해로요, 적혈구의 생성을 억제해서 빈혈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성물인 코프로폴피린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곡류 등의 농산물이나 축산물,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 등에요, 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유해 중금속으로요,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뼈에 주로 축적이 되고 헤모글로빈 생성을 억제해서 빈혈 증상을 일으킨다. 그럼 이건 뭐의 특징이냐면, 네, 납의 특징이죠. 납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 되죠. 나온 김에 여러분 납의 특징을 몇 가지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여러분 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기 나왔듯이요,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반감기가요, 뼈에 축적이 된 반감기가 길어지죠. 10년에서 20년 정도로 길어지고요. 잇몸에 쌓여서 연연이나 연산통, 복부의 선통이라든지 구토설사 같은 위장장애도 일어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중추신경장애, 특히 뇌장애를 일으키기 쉽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억제해서 빈혈, 요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을 잡아라 그러면 빈혈과 중추신경장애, 뇌장애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뇌장애를 일으키기 쉽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서 뇌장애를, 중추신경 증상을 일으키기가 쉬웠었죠. 그래서 신경 독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게 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유기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휘발성이 좀 높은 편이라서요, 기도나 피부로부터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유기납들은 특히 이렇게 흡수돼서 뇌에 주로 축적이 돼서요, 중추신경 장애 증상을 일으키기도 쉬워요. 자,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납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3번. 이것도 이제 작년 교육청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자,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옳은 것 찾기. 자, 나온 김에 우리 여기 보니까 작년 교육청 문제에서는요. 노로바이러스하고 로타바이러스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와 관련된 거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실까요? 자, 그러면 1페이지에 그 노로바이러스 나왔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예전에는 이렇게 공식 명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노워크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 소형 구형 바이러스 이렇게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노로바이러스라고 공식 명칭이 됐죠. 자, 칼리시 바이러스 속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형 구형 바이러스예요. 그다음 외가닥에 단일 가닥에 RNA를 가진 껍질이 없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겨울철 설사 바이러스. 1년 내내 발생하긴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그래서 겨울철 설사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장관 내에서만 증식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특징 기억나시죠? 외부에선 절대 증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숙주의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관 내에서만 증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로의 전염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리화학적으로 되게 안정된 구조라서요. 60도씨 가열로는 절대 불활성화 시킬 수가 없어요. 감염력을 상실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또 생존이 가능하고요. 영하 20도씨 이하의 조건에서도 장기가 뭐가 가능하냐면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냉장 보관했다고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입자가 10개만 섭취해도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10에서 12승 정도의 아주 소량으로도 발생이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증상이 보통 이제 이 소멸된 뒤에도 2주간 전염이 가능하다 그랬죠. 보통 바이러스 배출은 2, 3일 정도예요. 보통은 2, 3일 정도지만 길면은 2주간까지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문제가 되죠. 2차 감염이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도 가능했고요. 보통 감염 경로는 분변, 구강 경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변, 구강 경로도요.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식품을 통해서 전파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복기는 24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위장 증상, 소화기기 증상, 장염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보통은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서 3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지만요.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아니면 노인에게서는 좀 구토로 인한 탈수로 인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죠. 근데 노로바이러스가 60도씨 가열로 예방이 될 수가 없고요. 냉장 보관했다고 해서도 예방이 안 된다면 예방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항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백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 손을 잘 씻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열을 위해서는 몇 도씨로 가열해야 되냐면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이제 식품 중에서도요, 연안에서 이렇게 잡힌 것들, 양식한, 굴, 이런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하수의 오염, 물에 의한 오염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위생적인 식수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도 가열 소독할 적엔 다 기본이 85도씨 1분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타바이러스 볼까요? 설사성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는 구형의 2개의 사슬을 가진 RNA와요. 3층의 동심성 외피로 구성이 됐어요. 우리 아까 보니까 노로바이러스는 외피가 없지만 얘는 외피가 있죠. 근데 보통의 바이러스는 거의 외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없는 거죠. A부터 G형까지가 있지만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건 A, B, C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A군 로타바이러스요. 왜냐하면 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에게서, 유유아, 젖먹이 애기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것도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 그렇게 추울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운 계절에 주로 발생하는 게 특징이죠. 비고는 성인 설사 바이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고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보고가 되고요. 집단 발생은 드물어요.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일어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